아버지, 내려오세요. 왜 왔냐? 짧고 냉정한 제 말에 준구는 언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들 놔두고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냉소를 머금은 웃음을 내뱉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인 줄도 모르겠다. 또 무슨 용건이 있어서 찾아온 거냐? 그 순간 스피커 너머로 여운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후회 많이 했고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요. 제발 집에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이라니.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더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준구와 여은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아들이랑 며느리를 쫓아내고 혼자 산다고. 이거 어디 소문 좀 내볼까? 그 말에 제 안에 남아있던 인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긴 한데 다른 세입자들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들 내외가 빌라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지켜보는 아버지는 담담하기만 합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빌라 앞에서 대치를 하게 된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외곽의 언덕진 골목 끝자락 5층짜리 빌라의 꼭대기층에 혼자 살고 있는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들로 채워진 이 빌라는 제 손으로 지은 집이었고 저는 그 집의 관리인이자 유일한 거주자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의 삶이 낯설고 고단하게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막도 하나의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을 스치는 바람, 아직 덜 깨어난 도시의 숨소리,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빛,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하루를 여는 의식이자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징표였습니다. 세입자들과의 짧은 인사, 전구를 갈고 수도를 점검하는 일상이 반복되며 적적함도 어느 정도는 무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도심의 아파트에 살며 종종 안부 전화를 해왔고 가끔 집에 들렀다 가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주말 대낮 아무 예고 없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고급 과일 상자와 양주병을 들고 서 있는 며느리 여은이 보였습니다. 그녀 뒤로는 아들 준구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라면서도 반가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여은의 다정한 인사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준구는 빌라 안을 조용히 둘러보며 눈빛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키며 그래, 들어와 앉아라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부엌은 금세 분주해졌습니다. 여은은 불이 나게 식재료를 꺼냈고 준구도 묵묵히 그릇을 꺼내며 도왔습니다. 잠시 후 식탁 위에는 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였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간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저는 어렴풋이 눈치챘습니다. 오늘 이 방문에는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준구는 중요한 말을 꺼낼 때면 늘 사실은이라는 단어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무언가 부탁이 있겠구나 싶어 내심 긴장한 채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요.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빌라 2층 세입자 계약이 곧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준구가 이곳에 들어오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들이 들어오겠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직 말은 다 듣지 않았지만 이미 저는 그 다음 말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던 그때 여운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근처 학교나 병원도 알아봤어요. 중구 출퇴근도 한결 편하고 무엇보다 여긴 조용하고 공기도 좋잖아요. 아이 키우기엔 정말 딱인 것 같아서요. 저는 말없이 물 한 모금을 마시며 그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혼자의 삶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문득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와 나눴던 말들, 웃음소리, 식탁에 마주 앉던 시간들이 새삼스레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제 곁에 바로 아래층에 산다면 어떨까요?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 주말마다 올라오는 손주의 발걸음, 누군가와 마주 앉아 나누는 따뜻한 저녁 식사. 문득 그 모든 풍경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작고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조금 덜어낼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과 함께였습니다. 사실 이 빌라는 제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악착같이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삶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밤늦도록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떼다 나르며 쌓아올린 우리의 세월이 층층이 쌓인 집이 바로 이 빌라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곳에 유난히 애착이 큽니다. 세입자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하려 했었고 누가 오르내리든 간섭 없이 지켜보며 조용히 관리하는 데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직접 이곳으로 이사 오겠다고 하니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내 핏줄이 이 집에 함께 산다면 여러모로 든든하지 않을까.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점점 마음속 깊은 곳까지 번져갔습니다. 준구는 제가 선뜻 답을 내놓지 않자 조심스럽게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계약이 곧 끝나서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곳 2층 세입자가 나가면 어차피 공실이 생기니 저희가 들어오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준구의 말이 끝나자 여운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 염치 없지만 저희 사정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뭐든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잘할게요. 그 말에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평생 세입자들을 대할 때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 없이 홀로 살아온 세월의 외로움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바로 아래층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녁 시간에 발소리가 들리고 아침이면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따뜻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생각해보아. 제 대답에 준구와 여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확답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 속에서 가능성을 느낀 듯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곁으로 돌아온다는 기대와 함께 혹시 모를 갈등이나 불편함에 대한 걱정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준구에게 전화를 걸어 최종 결정을 전했습니다. 그래, 2층 세입자 계약 끝나면 너희가 들어와. 준구는 수화기 너머에서 환하게 웃으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한편으로는 어쩐지 알 수 없는 불안함도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사 이야기는 제 삶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삿짐 트럭이 빌라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2층 세입자는 계약 종료와 함께 조용히 다른 곳으로 떠났고 준구 부부는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층 창문 너머로 트럭이 짐을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이 빌라에 다시 가족이 함께 사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여운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5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얼굴로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청소 끝나면 이사 기념으로 조촐한 파티라도 할게요. 힘드실 텐데 밑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 천천히 해라. 도움 필요하면 말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이미 인부들을 불러두었고 젊은 부부가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였기에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준구와 여은은 정식으로 2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칠간은 복도에 박스와 비닐이 어지럽게 쌓였고
그 모습에서 이 젊은 부부의 살아있는 생활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여우는 매일 조금씩 짐을 정리했고 금세 집안은 안정된 분위기를 찾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는 서로 좋은 이웃처럼 좋은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사 온 첫 주부터 여우는 날마다 아침이면 5층으로 올라와 정성껏 차린 밥상을 제 앞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매일 신선한 반찬 해드릴게요. 혼자 드시는 거 항상 안타까웠거든요. 그 말과 함께 놓인 밥상엔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깔끔하게 조리된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전에는 대충 찬밥에 김치로 끼니를 때우던 제가 이제는 매일 집밥의 온기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운의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양념이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도는 갈비찜, 매콤한 등갈비, 담백한 나물 무침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방 안에 걸쳐둔 빨래를 조용히 수거해 가더니 다음 날엔 깨끗하게 세탁해 다시 가져왔습니다. 민망해하며 물으니 여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가 이 정도까지 살뜰히 챙겨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구도 종종 올라와 집안의 자잘한 수리며 전구 교체 같은 일을 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주말 저녁에 준구가 올라와 술 한 잔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사양하면서도 내심 반가웠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이 꽤 괜찮은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내다보던 2층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제가 괜찮은 과일이나 음료를 들고 내려가면 여우는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잠깐 앉았다 가세요. 그렇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이상적인 동거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손주가 생기면 함께 놀 수 있을까? 다 함께 외식이나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밥을 기대하며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여운이 올라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빵과 우유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있는데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여운이 화사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밝게 웃으며 들어온 그녀는 제가 이미 식사를 한 줄도 모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뭔가 들뜬 기색이 느껴졌고 이내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엔 반짝이는 검은색 벤츠 차량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번에 벤츠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한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진짜 지금이 살 때인 것 같아서요. 여우는 기대에 찬 얼굴로 차 사진을 넘기며 마치 금방이라도 계약서에 서명할 기세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저와 무슨 상관인가? 그저 조언을 구하려는 건가 싶어 기다렸지만 곧이어 여운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중구 출퇴근할 때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방금 제게 한 말이 맞는가? 벤츠, 외제차, 내가. 저는 빌라 하나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천만 원이 넘는 차를 선뜻 사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여유가 있다 해도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거니? 여우는 웃음을 유지하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때 아니면 안 된대요. 특별 할인이래요. 중구도 요즘 너무 고생이 많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운이 보여준 정성과 살뜰함, 따뜻한 미소들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이 부탁을 위한 밑밥이었던 건가? 여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은 여전히 올라왔지만 그 정성은 어딘가 의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눈빛엔 거리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음속에 퍼진 불씨는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저는 그 안에 또 다른 부탁이 숨어 있을까봐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균열이 일었고 그것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작은 틈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불러올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 마음 한켠에선 무언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예감만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여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아침 밥상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올라오는 식사도 먹다 남은 듯한 국물에 김치 한 조각 덩그러니 얹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더 바라는 게 있으세요? 여운의 말투는 싸늘했고 예전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퉁명스럽고 거만해져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벤츠 이야기를 단호히 거절했던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늘 새벽같이 올라와 따뜻한 국과 정갈한 반찬을 내놓던 여운은 그날따라 뭔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식판을 한 번에 밀듯이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가 싶어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며칠간 여운은 인사조차 없이 기계적으로 식사를 가져다 놓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마음이 돌아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저는 예전처럼 정성 가득한 식사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과분할 정도로 많이 받아왔기에 원래대로 제 힘으로 밥을 챙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던져놓듯 가져오는 태도, 투덜대며 대충 행동하는 모습은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냥한 미소로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열자 여운이 마지못해 끓인 라면 그릇을 툭 내밀었습니다. 특유의 진한 라면 냄새가 식어 있었고 양도 부족했습니다. 아버님, 이 정도면 충분하시잖아요.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고 눈빛은 무심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속에서는 점점 무례하다는 생각이 피어올랐지만 그저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경계심이 싹 트기 시작한 것은 며칠 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늦게 가져온 여운에게 기다린다고 한마디 하자 그녀는 갑자기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휴,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런 촌동네 빌라에서 다리가 부러질 것 같다고요. 말투에는 빌라 자체에 대한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속이 뜨끔했고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태껏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불편하다는 말을 들으니 혹시 벤츠 이야기를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일까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간 여운이 보여준 정성과 배려는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은 그저 불평과 냉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가져올 때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이 계단이네 아버님은 왜 하필 5층에 사세요? 2층으로 내려오시면 안 되세요? 처음에는 그저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래 살아온 집주인이자 어른으로서 그런 소리를 참아야 하나 싶어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준구도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올라와 술 한잔 나누며 웃던 준구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전화도 띄엄띄엄 왔고 제가 먼저 연락하면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빌라 공용 전등에 문제가 생겨 준구에게 연락해 수리공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여운이었습니다. 아니, 빌라 주인이시면서 그런 것도 직접 못하세요? 저희한테 시키지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여운의 짜증 섞인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부탁조차 들어줄 마음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비찜을 나눠 먹으며 웃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따뜻했던 밥상과 다정했던 말들이 모두 조건부였던 걸까? 혹시 그 모든 호의가 결국 벤츠라는 대가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의 배려를 반기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벽 하나 사이로 멀어지는 가족의 온도를 실감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5층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심란한 마음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책이라도 읽어볼까 하고 펼쳐보았지만 눈에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중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준구와 여운이 나를 이렇게 대할 거라면 애초에 이 빌라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의미가 있었을까? 라는 후회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조금 더 참고 지켜보자는 마음이 아직은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벤츠 이야기를 거절한 일로 이렇게까지 태도가 달라질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운의 언행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고 준구는 제게 무심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허리가 아파서 여운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운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요. 택시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간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친구 약속을 무조건 취소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병원까지 잠깐 태워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갑게 거절당하니 마음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허리 통증이 심해 걷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나를 사람으로서 존중하고는 있는 걸까? 이런 상태로 얼마나 더 지낼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 어떻게든 가족의 화합을 위해 애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가슴 한켠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고 버텼지만 준구와 여운의 태도는 이미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운이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대충 포장된 도시락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매일 도시락만 갖다 드릴게요. 여운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뭔가 불만을 품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의아해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여운은 큰 한숨을 내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할 일이 많아요. 이제부터 밥은 직접 챙겨 드세요. 저희도 살기 바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님, 식사는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라던 사람이 이제는 귀찮다는 듯 말하니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빨래를 부탁한 것도 아니고 겨우 식사 한 끼에 이런 반응이라니 황망하고 허탈했습니다. 도시락은 마치 남은 반찬을 아무렇게나 넣은 듯 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굶지 말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여운은 제 반응을 확인하지도 않고 곧장 돌아서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 앞에 도시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민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층에서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렇게 변해버릴 줄 알았다면 애초에 이사를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온갖 상념에 휩싸였습니다. 여운이 퉁명스럽게 도시락을 건네던 순간 준구가 무심하게 전화를 끊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어차피 밤새 고민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다 되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저는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는데 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내외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크게 바랐다고 하는 자조 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저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심이 섰으면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곧장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도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이미 마음은 굳게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2층 세입자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다시 전세로 내놓을 거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부동산 사장님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과는 오랜 시간 거래해 온 사이였고 준구 부부가 들어올 때도 직접 중개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정이 궁금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이 소진된 지 오래였고 굳이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단호함을 담아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습니다. 빠르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은 제 말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 결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도 몰랐던 감정이 서서히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셈입니다. 그날 오후 혹시나 다른 층 세입자들이 괜한 동요를 하지 않을까 싶어 일일이 연락을 돌렸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2층에만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제 개인사를 구구절절 말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괜히 집안 사정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원치 않았고 이미 마음이 지친 상태였기에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저는 마지막으로 준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준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2층 다시 새 놓기로 했다. 한 달 안에 나가야 한다. 저는 아무런 서두 없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준구는 당황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가야 한다. 한 달 줄 테니 그동안 방 알아봐라.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준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어디로 가란 말씀이세요?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담담히 말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부동산에는 말해두었으니 준비해라. 준구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제가 전화를 끊을 기세인 걸 느꼈는지 망설이다가 아버지, 잠깐만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준구와 여은이 허겁지겁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준구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여은은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세요? 준구는 한숨에 말을 쏟아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아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제 전화를 무심히 끊던 아들이 이제 와서야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은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경솔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말을 듣자 불과 며칠 전 여은이 날카롭게 내뱉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택시 부르세요. 이제부터는 밥 직접 챙겨 드세요. 그 말들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생생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너희 둘 다 내려가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딱 잘라 말하자 여운이 급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진심처럼 보였다면 제가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보여준 그녀의 태도가 너무 적나라했던 탓에 그런 행동마저도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준구도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열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네가 한 말 기억나지? 이제부터 밥 직접 챙겨 드시라고 했었지? 그래, 내가 직접 챙겨 먹을게. 대신 너희는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렇게까지 말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쌓인 서러움과 배신감을 떠올리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준구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고 진심으로 효도할게요.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 고인 아들의 얼굴을 보자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운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준구가 저를 외면하던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자고 부탁했던 날,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외면했습니다. 여운은 친구 약속이 있다고 했고, 준구는 상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된다. 이미 다 내린 결정이다. 저는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운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붙들려 했습니다. 저는 슬쩍 몸을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손끝은 허공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준구는 머리를 감싸쥔 채 절망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 자신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2층에는 새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집 상태가 나쁘지 않은 데다 대중교통도 제법 괜찮은 동네였기에 부동산에서도 일을 서두른 모양입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저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묘한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준구와 여운도 더는 저를 붙잡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지요. 저는 일부러 짐을 옮기는 날 외출 일정을 잡았습니다. 부딪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운에게서는 이사 날에 잠깐이라도 뵙고 인사드리면 안 될까요라는 문자가 왔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이어보겠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2층 복도를 둘러보니 그들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스 하나 남지 않은 텅 빈 공간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기묘하게 가벼웠습니다. 해방감과도 비슷한 감정이었지요. 드디어 마음 편히 살 수 있겠구나. 물론 그 순간 약간의 허전함도 없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주었다 해도 어쨌든 내 자식이고 내 손으로 쫓아낸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곧바로 되새겨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겪었던 모멸감, 외로움, 무시당하는 기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아야 했던 나날들이 그에 비하면 지금의 이 고요한 적막은 오히려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준구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잠깐만 이야기 좀 해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웠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로 휴대폰 번호를 바꾸었고 집 전화도 받지 않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관리인이 전해주길 누군가 현관 앞에 선물 상자를 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여운이 남긴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말처럼 이미 우리 사이엔 돌아올 수 없는 선이 그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빨리 정리된 것이 다행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차피 마주쳐야 했을 갈등이라면 지금이라도 매듭을 지은 게 낫다 생각하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얼마 후 2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멀끔한 신혼부부였습니다. 계약 때부터 예의가 바르고 응대가 성실해 마음이 놓였지요. 그들이 이사 온 이후 2층 복도에는 페인트 새로 칠한 냄새와 함께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창문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저는 그 빛을 보며 비로소 이 집에도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부드러운 분위기로 감싸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라도 있을 법한 젊은 부부가 이 공간을 채우고 있으니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선 준구와 여운을 쫓아낸 데 대한 미안함 같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참으로 무겁고 복잡한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건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허리가 불편하면 천천히 몸을 풀고 장을 보러 갈 땐 택시를 불러서 여유 있게 다녀왔습니다. 내가 뭘 하든 이제는 나를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할 이들이 없는 환경이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가끔 5층 복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면 예전처럼 여운이 언제 올라올까 하고 기다리던 제 모습이 떠올라 스스로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 된다. 이미 끝났다. 나도 더 이상은 아쉬울 게 없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이 조용한 평화가 제가 정말 오래도록 바라왔던 삶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2층 세입자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전에 여기 살던 분들은 갑자기 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저는 잠시 시선을 피한 뒤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묻는 사람도 없었고 굳이 제가 과거를 떠벌릴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지금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빌라 주인으로서 조금 더 친절히 대하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바로 대응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인 일상이 다시 찾아왔고 저는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끔 혼잣말처럼 여운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매일 아침 밥 직접 차려 드세요. 그 말이 문득 떠오르면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해야지. 누구도 믿기 어려운 세상, 차라리 내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이 낫겠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장터에 가서 신선한 채소며 생선을 고르고 허리 통증이 심한 날엔 잠시 누워 쉬었다가 다시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준구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던 그의 목소리,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던 손길, 그리고 그 앞에서 한없이 무심했던 제 표정. 돌이켜보면 가슴 한편이 저릿하기도 했지만 그때 문을 열지 않았던 제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무너진 신뢰는 아무리 피부치라 해도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어느덧 몇 주가 흘렀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와 술잔을 기울이던 일도 있었고 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웃던 시간도 분명 존재했지만 이젠 모두가 아득한 기억이 되어 먼 배경처럼 스쳐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새로운 세입자들과의 관계는 차츰 원만해졌습니다. 가령 한 번은 2층에서 보일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곧바로 수리공을 불러 문제를 해결해드렸습니다. 세입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어쩐지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여은에게서 들었던 날선 말투와 비교되며 쌓였던 울적함이 조금씩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 신혼부부는 직접 만든 과일청을 제게 선물로 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과일청을 만들어 봤는데 혹시 드셔보시겠어요?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찌르듯 뭉클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따뜻한 인사를 받게 되다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억들, 여운이 무표정하게 남긴 말들, 준구가 툭 던지듯 내뱉던 말투, 그 모든 과거가 지금의 작은 친절과 대조되며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예의와 존중이라는 걸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준구와 여운이 다시 이 집을 찾아올 일은 없겠구나.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물론 그동안 몇 차례 문 앞에 선물 상자가 놓여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포장만 봐도 여운이 남기고 간 것임을 알 수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는 그들의 자리가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완전해 보이던 평온이 또다시 흔들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찾아와 빌라 주변 나무들이 누렇게 물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기온이 제법 떨어져 저는 옷장에서 두툼한 스웨터를 꺼내 입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맞으며 잠시 깊게 숨을 들이켰지요. 살짝 으슬으슬하긴 했지만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빨래를 걷고 5층으로 내려오던 길, 마침 2층 세입자가 복도에서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진짜 가을이네요. 서로 짧은 안부를 나누고 저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 오후에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느긋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난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1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에서 나는 공사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고함에 가까운 소리가 올라왔고 그 소리는 다른 세입자들까지 동요시킬 정도로 커졌습니다. 걱정이 되어 5층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구와 여운이 빌라 1층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잔뜩 날이 선 얼굴이었고 뭔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3층 세입자가 황급히 뒷걸음치는 모습도 보였지요. 순간 제 심장이 움켜쥐듯 조여왔습니다. 창문을 재빨리 닫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습니다.
아, 또 무슨 요구를 하러 온 건가 아니면 이번엔 정말 사과라도 하러 온 건가? 순간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들이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어쩌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겪었던 냉담함과 말 없는 무시, 그리고 상처들은 제 마음에 굵고 깊은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선을 다시 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모니터를 켜서 1층 현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화면 속에 또렷이 잡혔습니다. 준구였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날이 선 얼굴로 큰 소리를 외치고 있었죠. 아버지, 내려오세요. 그 옆에서 여우는 손사래를 치며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그를 말리는 듯했지만 동시에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역력했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문을 꼭 잠그고 모른 척할까? 아니면 내려가서 단단히 끝을 내야 할까? 머릿속에서 여러 갈래의 생각이 얽히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웃들에게 폐를 끼칠 것이 분명했기에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폰 스피커를 연결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왔냐? 짧고 냉정한 제 말에 준구는 언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들 놔두고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냉소를 머금은 웃음을 내뱉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인 줄도 모르겠다. 또 무슨 용건이 있어서 찾아온 거냐? 그 순간 스피커 너머로 여운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후회 많이 했고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요. 제발 집에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이라니. 속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그저 집이 아까워서 다시 들러붙으려는 수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내가 했던 말 기억 안 나냐? 이미 끝났다고 했어. 더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는 일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준구와 여은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아들이랑 며느리를 쫓아내고 혼자 산다고. 이거 어디 소문 좀 내볼까? 그 말에 제 안에 남아있던 인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고 다른 세입자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걱정스럽게 묻는 이도 있었고 조심스레 문틈 사이로 눈치를 살피는 이도 보였습니다. 저는 빌라 주인으로서 더 이상 이렇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긴 한데 다른 세입자들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소와 상황을 확인한 뒤 바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경찰차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준구와 여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는 겁니까? 준구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제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우리를 내쫓고 문도 안 열어줘요. 얘기도 좀 하자고 온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신 겁니까? 이웃분들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준구는 머뭇거리며 말끝을 흐렸고 여은은 눈가를 붉히며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천천히 5층에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오며 세입자들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간단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시끄러웠죠. 1층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부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보냈고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힘들게 했고 지금처럼 다른 세입자들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준구는 그제야 제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받아주세요. 저희도 반성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간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행동 다 잊었니?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내가 흔들릴 것 같냐? 난 이미 끝났다고 했어. 경찰관이 중재하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끼리니 대화로 풀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제게 큰 무례를 저질렀고 지금처럼 소란을 일으키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관은 준구와 여운에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물시면 주거 침입이나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명확히 접촉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운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폐를 끼치려고 온 게 아닌데요. 하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여운은 쓴웃음을 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준구는 애절한 표정으로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중재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여운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러시면 아버님이 나중에 더 외로워지실 거예요. 그 말에도 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반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채 문득 옥상에 남겨둔 빨래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은 다시 한번 작은 균열을 겪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외로움이 오더라도 지금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경찰관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다시 출동하게 되면 더는 경고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준구와 여운은 그 말에 머쓱한 기색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골목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등이 시야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에 남을 줄 알았던 애틋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끝났다는 확신. 그저 덤덤했습니다. 소란이 끝나자 몇몇 세입자들이 걱정스레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큰일이라도 나신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시끄러우셨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자 2층에 사는 신혼부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다음에 이런 일 생기면 저희가 대신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지지해주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다시 계단을 올라 5층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기묘한 해방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드디어 진짜 끝났다는 실감. 이제 다시 찾아온다 해도 저는 똑같이 대응할 겁니다. 그동안의 상처는 어느 말로도 덮을 수 없는 깊은 금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속에서 요동치던 감정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며칠이 흘렀습니다. 준구와 여운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경고가 꽤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다시 평소처럼 빌라를 관리하고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우연이라도 길에서 마주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2층 세입자 부부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사장님, 주말에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같이 드시지 않을래요? 고맙긴 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해요. 두 분이서 편하게 드세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누구보다 가까웠기에 더 큰 배신감을 안겨준 아들과는 달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이웃들이 지금은 제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필요하면 경찰도 부르고 법의 도움도 받으면 된다. 이제는 자식에게 매달리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생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허리 통증은 여전히 심한 날도 있지만 그런 날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고 틈틈이 체조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금 제게 가장 소중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옥상에 올라가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준구도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수많은 상념이 스쳐갔지만 결국 지금의 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5층 이 집에서 남은 노후를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을 더욱 단단히 붙들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일을 두고 혹시 내가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
그런 후회가 늘 법도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 대응이었으니 다행이다. 다음에 또 나타나면 똑같이 해야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세입자들도 격려했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만약 가만히 계셨다면 저희도 불안해서 못 살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피는 섞였을지 몰라도 신뢰와 존중이 없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타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준구 부부를 통해 저는 그 뼈아픈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젠 제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행동에 옮길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준구 부부의 이기적인 요구나 의존을 받아줄 이유도 없고 그들이 다시 찾아와 염치 없이 굴어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로 저는 더욱 철저히 빌라 주변을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2층 부부에게 간단한 반찬을 건네기도 하고 그들은 과일청이나 직접 담근 음료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은 호의와 배려가 오가며 저는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실감하게 됩니다. 묘하게도 타인인 이들과의 삶이 가족이었던 준구 부부와의 동거보다 100배는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이 때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5층 창문 앞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무렴 어때? 이제 이 빌라는 내 삶의 무대고 여기에 피어난 사람들은 내게 이웃이면 충분해.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알아서 꾸려나가면 되는 거고 그저 가끔 허리 통증만 덜하면 더 바랄 게 없겠지. 가끔씩 아버님, 오늘은 뭐 하세요? 라고 묻던 여운의 목소리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그저 옛 기억일 뿐입니다. 다시 그 목소리를 들을 이유도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언젠가 준구 부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그들 몫이겠지요. 저는 이제 제 책임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빌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입자들의 안녕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온 지금 그들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면 저는 주저없이 같은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미 그 과정을 겪었고 법과 제도의 보호 아래에서 저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스스로 요리를 하고 허리가 아플 땐 약을 챙기며 주변을 둘러보며 필요한 것을 점검하는 하루하루가 남이 보면 별것 아닌 일상일 수 있겠지만 제게는 이만큼 소중하고 평온한 삶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밥 직접 차려 드세요.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저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어쩌면 그 말 덕분에 저는 지금처럼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준구 부부가 전혀 그립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렀고 앞으로도 변할 의지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뿐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건강을 챙기고 빌라에서 좋은 분들과 웃으며 지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찰 신고로 관계가 완전히 끊긴 지금이 어쩌면 제가 진정한 독립을 얻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누구도 내 삶에 함부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아들 부부든 누구든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냥 끝입니다. 이렇게 마음먹으니 한결 가볍고 홀가분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5층에서 벽 잘 드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여유롭게 차를 끓여 마십니다. 허리가 아플 땐 스스로 스트레칭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은 이웃들과 마주쳐 담소를 나누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일상이 제게는 가장 따뜻하고 솔직한 형태의 관계로 느껴집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면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가 생긴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물론 준구와 여운이 다시 찾아오려 한다면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과 법의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대응하는 법을 알았고 제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요. 허리만 조심하면 어떤 갈등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삶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신뢰와 존중으로 시작되지 않는 인연이라면 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릴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편안하고 당당한 노후의 방식입니다. 저는 요즘도 창문 아래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저처럼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를 안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제가 처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해냈다는 사실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끔 2층 이웃 부부가 석양칠 무렵 창문을 열고 옆집을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따뜻하게 주고받는 게 사람 사는 모습이지. 그 순간마다 실감합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남이라고 무조건 차가운 것도 아니구나. 이 마음 그대로 앞으로도 제 삶을 소소하게 꾸려갈 작정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로 뭘 해 먹을지 고민하고 가끔은 2층 세입자에게 음식을 건네볼까 싶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저 자신에게 충실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들 부부의 행패와 경찰 신고 소동을 겪으며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가 마지막으로 행패를 부린 뒤 경찰의 경고를 받고 완전히 사라진 이 빌라에는 다시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함부로 그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저는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2번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그리고 제 손으로 독립해 살아가는 당당함이 앞으로 남은 여정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힘든 날도 분명 있겠지만 이제 밥도 인생도 내가 직접 차려 먹는다는 말이 저의 삶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제 인생 철학이 되었고 저는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고 이 빌라를 가꾸며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행복이고 이제 막 피어난 저만의 진짜 자유와 독립의 시대입니다. 그 끝엔 분명 더 당당하고 밝은 제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